언택트 시대에 가장 많이 부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박스입니다. 박스 업체들의 99%는 부도가 났거나 왜요? 그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눈을 좀 뜨셔야 됩니다. 1%는 돈을 벌었다고 했죠. 네. 그 1%는 돈을 못 벌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분을 또 모시고 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요, 개인 재무 상담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의 컨설팅을 도와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세연 대표님이신데요. 대표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시선 파트너즈에서 경영 컨설팅 담당하고 있는 이세연이라고 하고요. 우리 중소기업들 회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과정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재원은 벌어서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대표님이 대신 벌어주진 않으실 테고. 그러니까 돈을 모은다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벌어서 그쵸. 차근차근 모으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투자를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죠. 투자 받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상장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제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죠. 네네.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네. 이제 세 번째는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 대출을 그쵸. 받는 네.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개인과 다르게 네. 아주 특정 규모 혹은 직군 혹은 아주 유니크한 몇몇의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벌어서 모으는 개념들은 현실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너무 고가의 핸드폰인데 이게 한번 떨어뜨리면 깨지잖아요. 그쵸. 액정이 너무 네. 고가인데 그래서 이 케이스에다가 붙이는 강화 유리 네. 그 당시에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을 때였어요. 한 장에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와, 엄청 비쌌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한 10,000원이면 사는 것 왜냐면 같은데.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공급자가 가격이 많아졌어요.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었어요. 네, 근데 네. 이 산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장비를 한 4, 50억 투자해야 돼요. 4, 50억이요? 네. 야, 그러면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렵죠. 네. 그럼 자 이제 생각해 보면 5만 원짜리를 팔아서 50억을 모으려고 하면 네. 아마 지금쯤 됐을 거예요. 10년 전이었으면. 근데 지금 이제 10,000원 됐죠. 그치. 그렇죠. 그래서 네. 산업에서는 시장에 수요가 생기거나 네. 공급자, 경쟁자가 많지 않을 때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네. 돈을 벌어서 모아서 투자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지금 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실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들을 많이 조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고 향후에 이 정도의 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조달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벌어서 모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투자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네. 빌린다라고 하면 몇 프로의 금리로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기업들의 상황에 맞게 안내하는 네.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투자를 받는 거는 제가 이해가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영일이라는 사람이 기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는 돈이 네. 없어서 못 하고 있다. 그런 그러면 경우도 투자 유치를 하러 다닐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대출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책의 하나로 다뤄집니다. 네. 분명히 금융상품으로서 예적금, 보험, 펀드처럼 구분이 되는 금융상품이긴 하지만 네. 실은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어서 네. 예를 들면 국영수를 80점 이상 맞으면 혹은 내신이 네. 몇 등급이 되면 어느 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다 이런 예전에 가이드가 네, 있었던 것처럼 네. 우리 기업들도 어느 규모의 어느 신용도의 어느 매출 정도면은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대략적인 가이드들이 있는데 실은 잘 모르세요. 아, 그 가이드에 맞아야 부합이 돼야 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그렇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실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대출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가이드에 네. 좀 이렇게 파악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조그맣게나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 혜택을 받으려면 어디서부터 뭘 검색해봐야 되지라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제일 좋은 양질의 자금 중에 하나가 중진공 정책자금인데요. 네. 중진공 정책자금이 매년 연말에 게시가 공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2021년 네. 정책자금 접수 개시를 2020년 12월 24일 날 합니다라고 공고가 띄우고 그날부터 네. 개시가 돼요. 네. 조회수가 뭐 15. 정보가 올라온지도 모를 테고 계속 그것만 들어가서 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지원 사업이라는 것들이 실은 굉장히 통계에 기반해서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실은 판촉이 되지 않아요. 그렇네요.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잘 모르죠. 근데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엊그저께 네. 월요일 날 이제 10인 미만 혹은 5인 미만 네. 아주 작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1%대, 2% 초반대 신용으로 자금을 좀 빌려드릴게요라고 하는 네. 기관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네.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네. 온라인으로 접수가 개시됐어요. 온라인으로요. 9시에 네. 해당 공고의 카운트 수는 얼마 안 돼요. 돈을 빌려준다고 했지만 네, 잘 모르는 거죠. 저도 네. 몰랐네요. 온라인 접수는요. 네. 8분 만에 마감됐어요. 어떻게 그래요? 아는 사람들만 계속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배포되는 게 아니라 네.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구전으로 배포되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가장 큰 제가 봤을 땐 취약점이 이게 아닐까라는 그렇네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런 자금을 받으면 되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업들이 네, 많을 맞습니다. 텐데 그런 게 있는 줄 몰라서 활용 못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면 네. 사장님이라고 하면 일단은 다 대한민국에서는 강자일까요, 약자일까요? 강자죠. 그렇죠.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약자세요. 대한민국 최상위법이 헌법이죠. 그렇죠. 헌법 123조 네. 3항에 네.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된다라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호 육성해야 되는 경제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이에요. 놀랍네요. 저희는 그러니까 사장님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강자라고 보여줄 수 있으나 그렇죠. 그 기업 자체 중소기업은 사회적 약자로 보여진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런 우리가- 약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 혜택들이 많이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공정거래법이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죠. 돈 많고 심센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 네.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래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막아주는 게 공정거래죠. 네. 그래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들, 일반 기업들은 이런 행위들은 하면 안 돼라고 다 막고 있습니다. 네, 그 네.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부의 대물림이죠. 그렇죠. 예, 세금 안 내고 사회적 가치나 기준에 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네. 우리 일반 대중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방식들을 공정거래법 상으로는 규제를 막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네. 이런 건데요. 중소기업은 그 접목이 안 되세요. 접목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은 그렇게 네. 해서 자녀한테 일을 주면은 증여세를 내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처벌할 거야 이렇게 되지만 네. 네. 예를 들어 볼까요? 1층에서 편의점을 하던 부모님이 네. 자식한테 편의점을 물려줬어요. 네. 증여세를 낼까요? 보통 이전되면 내지 않나요? 가만히 보시면 시장에서 나물 장사하던 분이 네. 어머니가 나물 장사하다가 내일부터 딸이 나와서 팔면 네. 네. 세무사들이 가서 상속 증여세 상담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은 그런 우리가 일상적인 범주에서도 네. 혜택을 주고 유예를 주고 넌 작잖아.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네. 지원해주는 굉장히 다양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한 10가지 정책, 네. 법들이 따로 있는데 아. 실상은 수혜자인 중소기업은 하나도 모르세요. 약간 우리가 교통법규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따로 뭔가 그렇죠. 있듯이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이라든지 보호장치가 그렇죠. 따로 있는데 막상 그 혜택이나 수혜를 받을 중소기업들은 네. 모르고 있는 현실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그런 분들에게 네. 당신네 귀사에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적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쉽게 설명하면 안내해드리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 식이구나.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분야마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걸 네. 다 아우를 수는 없고요. 저희는 네. 이제 기업들이 돈, 음. 중소기업이라는 개념이 실은 돈이 없는 기업이라는 네. 그냥 네이밍 상으로도 돈이 네. 없는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뭔가 서비스나 재화나 뭐 상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매출을 올리고 비용을 적게 해서 마진을 많이 남기고. 그렇죠. 네. 100억을 들고 호떡을 만드는 사람과 네.
호떡 기계 살 돈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시장에서 네. 같이 경쟁하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되죠. 그 100억 들고 있으신 분이 무조건 유리하시겠죠. 중소기업이 돈을 벌려면 적어도 호떡 기계 살 돈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나 기업 시장에서는 돈을 벌려면 돈을 들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돈을 번다는 말도 맞습니다. 있고. 그걸 인정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죠. 네. 네, 그래서 중소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드라는 게 필요한데요. 네, 네. 그것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모을 수 있는지, 네. 어떻게 불릴 수 있는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은 나라에서 어떤 기준에서 네. 어떤 지원들을 해주는지를 네. 기업들한테 안내하고 인지시키고 마음 먹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네. 가이드하고 관리하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실제 사례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과기공소라는 직군입니다. 치과 기공소 그 네. 금리 만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틀니나 뭐 임플란트 요즘에 지르코니아 이런 것들을 시술하는 건 치과고요. 네. 그것들 보철물들을 만드는 걸 치과 기공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치과 기공소가 제조업이에요. 네, 제조업이요. 네, 근데 치과 기공소가 의료기사법이라는 것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네.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들이 다 개인 사업자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료기사법상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영리법인을 만들지 못하는 의료기사들이라고 법이 탁 막아놔서 대부분의 기공소들은 영세한 개인 사업자들이 많으세요. 네, 거의 네.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야생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서로 막 아주 기계 한 대 들고 영세하게 혼자 1인이 막 네. 이렇게 거의 완전 경쟁에 가까운 판을 짜 가다가 네. 기공소 산업도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3D 프린터도 나오고.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람 손으로 다 했는데 지금은 3D 프린터로 캐드캠으로 막 네. 이렇게 하는데 그 3D 프린터나 캐드캠을 한두 대 사면은 인건비가 뭐 반 3분의 1 이렇게 줄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인력이 할 게 아니라 기계가 그럼요. 계속 돌아가니까. 거기다가 기계 하나 잘 사면은 24시간 돌립니다. 그 기계는 파업도 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기계가 얼마일까요? 비쌀 것 같아. 그렇죠. 네. 밀링머신 싼 거는 3-4천만 원 하고요. 3-4천만 원. 네. 그 정도면 그냥 한 명 인력 연봉 정도니까. 그쵸. 네. 조금 요즘 좋은 것들 뭐 메탈 프린터 이런 것까지 하면은 뭐 2-3억 정도면은 그건 좀 부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장비들을 도입할 수 있는데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원 한두 명 쓰고 가내 수공업 형식으로 임플란트 네. 틀니를 만들던 기공소들이 네. 그 시드 만들 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이 사실 2-3억을 모아서 들고 있기가.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녹록지가 단순히 않죠. 생각했을 때 매출 2억을 하는 네. 사업자가 있는데요. 네. 마진율이 10%가 1년에 2천만 원 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번 돈이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매출이랑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온전히 2천만 원을 저축할 수 있을까요? 보험료도 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럼요. 휴대폰 비용도 내고. 생활비랑 이런 것들을 차감하고 나면 실제로 1년에 많이 모아야 돈 1천만 원이세요. 그렇죠. 2억짜리 장비를 사려면 네. 1년에 1천만 원씩이면 20년 걸리네요. 네. 그럼 또 경쟁이 안 되겠죠. 그럼 돈이 있는 분들은 기계를 바로 딱 사가지고 그렇죠.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경쟁에서 계속 도태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겠네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작은 기업들이 네. 먼저 장비를 사서 어. 사업을 할 수 있게 시설 자금이라는 것들을 음. 1%대 네. 아주 싸게 네. 뭐 8년에서 10년 만기로 빌려줍니다. 충분히 벌어서 갚으라고. 엄청 길게 그래서 빌려주는군요. 저희가 이렇게 제도 안내를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장비를 도입해서 사세 확장을 해서 네. 1, 2억 매출하던 기공소들이 뭐 네. 5억, 10억, 예, 확 20억, 늘었네요. 30억 이렇게 매출을 키우는 어. 기공소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빚은 안 좋은 거라는 인식이 대단히 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공소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분들이 약간은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은 없으셨나요? 나보고 빚을 지라고? 많죠. 그랬을 많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세요. 네. 우리가 이제 회계 기준을 놓고 보면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이렇게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이게 1 더하기 1은 2라는 산수를 약속한 네. 것처럼 우리는 회계에서는 자산은 빚도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네, 만들어놔서 대표님들한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먹고 죽을 돈, 네. 외상
뭐 술집이나 식당에 지는 외상 이 네. 개념의 빚은 나쁜 빚이지만 그렇죠. 예를 들면 1억짜리 기계를 사면서 내가 8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네. 자산도 1억 있고 그쵸. 빚도 8천만 원 있는 거니까 네. 네, 실은 이거는 소모적인 빚이 아니어서 네. 네, 저희가 사장님들을 이런 정서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요. 소비재에 관련돼서 이렇게 활보금융도 실은 다 빚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쵸, 그쵸. 우리 핸드폰 맞습니다. 다 네, 빚이죠. 네. 자동차 할부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요. 네. 뭐 제일 밀접한 집만 봐도. 그쵸. 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빚에 너무 거부 반응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빚을 빌리는 순간 네. 상환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드려서 네, 안정적으로 기업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좀 만드는 게 네. 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네. 많이 교정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이제 제도를 활용해서 네. 이제 자금을 융통을 하지 않습니까? 사장님들께서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네. 남으니까 되게 이쁨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럼요. 특히 저희도 사장님들한테 많이 이쁨 받는다는 반증 중에 하나가요. 네. 저희는 이제 매년 자문료를 받는데 업체들 유지관리 수수료를 받는데요. 네. 지금 10년, 12년째 돈을 내시는 고객들이 있으세요. 야, 10년 동안 그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그럼요. 건 네. 본인께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그럼요.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저희를 통해서 비용을 내서 그거 이상의 네. 경영 성과라든가 자산 취득이라든가 삶의 만족들을 네. 채워가면서 정말 이렇게 10년씩 같이 동행해 드리면 정말 네. 가족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특히나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은 공장이 됐건 뭐 사무실이 됐건 네. 어쨌든 공간을 점유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태반이어서 네. 대한민국에서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매입하거나 임차 맞습니다. 들어가거나. 월세를 내면서 쓰든가 사든가 이 둘 네. 중에 하나인데 사장님들이 그 기회 비용이라는 것들을 기업 형편에 맞게 잘 네. 계산할 수 있게 설득해서 음. 월세 내시던 시드를 가지고 네. 자기 부동산을 사업용 부동산을 네. 취득해서 5년 10년씩 사업을 완수해 나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나면 네. 뭐 투기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대한민국 사회 구조나 네.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또 네. 국제 어떤 경제 흐름 이런 네, 것들에 네. 기반해서 5년 전 10년 전에 500평 1000평 공장 사갖고 깔고 앉은 사장님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브라보. 대부분 됐을 것 같은데. 노후 설계가 맞춰지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월세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을 거고 자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싶을 거거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단 월세는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맞습니다. 또 어떻게 조건이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도 있을 테고. 맞습니다. 근데 자가 공장은 뭐가 됐든 고정된 비용 속에서 내가 맞춰가기 용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고 싶은 행위인데 근데 이분들이 못하는 걸 도대체 어떤 제도를 활용하시길래 대표님과 말씀을 나눴을 때 그분들이 자산 취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분들의 형편에 맞게 저희가 정보를 경청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상담한 사례인데요. 이분은 서울에 있으셔야 돼요. 네. 근데 서울에서는 자가 사업장을 살 수 있는 시드머니가 없으세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외곽으로 나가라고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살 수 네. 있다고 권장해 드리는데 이분들은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영업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형편에 맞게 설득을 해서 예를 들면 난 지금 당장 뭐 3억에서 5억 들고 있으니까 네. 뭐 3, 40억짜리 건물을 사고 싶어요라고 하면 네. 서울에서는 3, 40억으로는 건물을 살 수 없으니 그렇죠. 나가시든가 혹은 1, 2년을 더 기다려서 아까 말씀드린 벌어서 모으는 것, 투자 받는 것, 네. 융자 받는 것 세 가지를 네. 조합을 짜서 네. 부족한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설득하고 리딩하는 작업들을 좀 해드리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보통 우리 중소기업들은 사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80% 정도의 시설 자금이라는 융자가 지급이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100억짜리 사면 80억 정도가 융자가 나오니까. 엄청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규제받는 행위지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공장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일부 오리 이자 월세를 내면서 네. 경영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상식적으로 일부 오리짜리 월세를 내면서 2% 3%짜리 저축을 하면 돈이 쌓일까요, 나갈까요? 한 사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절대 못 따라잡는. 시드를 이미 갖고 시작한 친구들은
축적해 나가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네.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아직 축적하지 못한 기업들은 네.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대한민국에서는 네가 탄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라는 금융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관에 있는데 네. 몰라서 활용들을 잘 못하셔서 근데 다만 지원해주는 기관이나 은행마다 자기들 기관의 취지와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겠죠.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어느 기관이 더 부합할 수 있는지들 네, 데이터가 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홈페이지에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네. 사장님들이 그런 정보들을 인지하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서포트 해드렸더니 시간이 흐름에 맞춰서 네. 준비되는 시대에 맞춰서 네. 법과 제도를 미리 활용하려고 준비했던 기업들이 차곡차곡 활용하시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이 만나보셨고 지금도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만나보셨을 때 사장님들께서 네. 왜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던가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들은 생계형이어서 그래요. 생계형이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한민국 헌법에 중소기업은 사회적 약자로 규정돼 있다. 보호 육성하는 단체다. 네. 그 헌법 123조 3항에 보면요. 농업인, 네. 장애인, 네.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뭔가 중소기업 사장님들 되게 돈 많아 보였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형편은 다를 수 있는데 네. 중소기업이 구조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네.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부분은요, 중소기업들은 산업 중간재를 대부분 다룹니다. 네. 소비자들이랑 직거래를 하더라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쵸. 공급은 무한대고 네. 소비자도 무한대. 네. 네.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판매가에 대해서 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격 그쵸. 올리기가 쉽지 않죠. 맞아요. 자, 이제 산업 중간재를 네. 취급하는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우리 네. 이제 언택트 시대에 가장 많이 부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박스입니다. 포장재. 그쵸. 배달. 네. 쿠팡, 뭐 마켓컬리 난리도 아니죠. 그럼요. 뭘 해도 박스에 다 쌓여서 오니까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박스 업체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박스 업체들의 99%는 실은 다 부도가 났거나 힘든 상황입니다. 왜요? 그 말이 안 되지 않나? 매출이 그렇게 많으실 텐데. 그렇죠. 근데 박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종이를 사와야 돼요. 그쵸. 그렇죠. 근데 종이나 박스에 들어가는 인쇄에 들어가는 잉크 네. 관련된 원부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다 대기업입니다. 그쵸. 뭐 한땡제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네, 뭐 잉크 회사 같은 경우 다 정유회사고요. 그쵸. 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서 물건을 사올 때요. 네. 감히 외상으로 사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이 친구들은 대기업들은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원부 자재 값을 올립니다. 그렇겠네요. 사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인상된 원가를 지불하고 그쵸. 그것도 외상이 안 되니 현금 주고 사오죠. 네, 바로 돈 주고 비싸게 돈 주고 사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박스를 잘 만들어서 네. 완제품 업체, 제품 업체에다가 다시 팝니다. 네. 박스가 필요한 업체들. 그럼요. 네. 예를 들면 뭐 식품 제조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옷 회사가 될 수가 있고 네. 식품 회사, 전자 회사가 될 수 네, 있죠. 네. 뭐 핸드폰 많이 쓰시니까 핸드폰 생각해 볼까요? 네. 삼성전자에다 박스를 납품했어요. 네. 삼성전자에서 바로 결제해 줄까요? 바로 안 해주나요? 그럼요. 소비자들한테 판매해서 네. 소비자들의 불평불만 하자보수 수요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죠. 우리가 쇼핑몰 뭐 예를 들면 이커머스 입점해 있는 쇼핑몰들 같은 경우에도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고 나면은 네. 소비자들 반품, 포인트, 그쵸, 그럴 수 기타 있죠. 등등에 대해서 네. 다 우리가 정산이라는 것들을 하고 나서 결제를 해주죠. 그쵸, 그쵸. 그게 통상 중소기업들은 45일에서 60일입니다. 거의 2달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인상된 원가를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쵸. 가격을 못 올리는 상태에서 네. 돈도 2달 있다 받으면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금이 빨리 고갈되죠. 그렇네요. 매출이 많아지지만 힘들어지네요. 그렇죠. 당장 버틸 수 있는 현금 여력이 바닥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우리 거래처 중에 누구 하나가 만세를 부르면 연속부도가 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이 구조 안에서 굉장히 네. 취약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내 의지로 네. 시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네. 진짜 아까는
중소기업이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셔서 네. 사실 솔직히 좀 그런가? 그분들 차 벤츠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으시던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구조를 보니까 정말 힘드시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이라는 게 영리를 추구하려고 목적하에 만들어진 경제 주체들인데요. 네. 대한민국의 독특한 이 사회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들은 내가 내 영리를 조절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제가 아까 박스 업체 중에서 99%는 돈을 못 벌었고 1%는 돈을 벌었다고 했죠. 네. 그 1%는 돈을 뭘로 벌었을까요? 그 1%? 그 사람들 현금은 좀 들고 있어서 매출이 발생된 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셨던 분들인가요? 맞습니다. 아. 1%는 뭐냐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혹은 네. 박스로는 돈을 못 벌었는데요. 박스 공장 1000평짜리 2000평짜리 갖고 있는 자가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 아, 자산소득인 거네요? 그렇죠. 사업소득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한 용도의 토지라든지 맞습니다. 공장이 있는데 얘가 돈을 벌어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자가 시설을 갖지 못하고 네. 중간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한민국 이 구조 안에서는 돈 벌기 그쵸. 거의 불가능한 구조죠. 흔히 말해서 뭐 박스 만드는 업체를 계속 비해서 뭐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자가 공장이기보다는 네. 임차 들어가 있어 월세 내면서 하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많을 거잖아요. 그럼 사실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아져서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 그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던 거잖아요. 그럼요. 거꾸로 자산값이 올라갔으니까 그 올라간 자산을 임차하는 분들도 월세를 올려줘야겠죠. 올려야겠죠. 네. 근데 실제로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오는 원가는 올라갔고 맞습니다. 내가 버는 돈은 별 차이가 없고 네. 근데 받는 돈 늦게 받고 어떻게 해요? 그럼 이런 분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눈을 좀 뜨셔야 됩니다.